네, 그리고 그렇다면 최소 얼마 정도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제가 처음에 온비드 공매를 해서 수익을 냈었던 물건은 141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진짜요? 네. 뭐 어떤 화장실 한 칸인가요? 140만 토지입니다. 토지요? 네, 토지요. 수도권은 아니죠? 정읍에 있는 전북 정읍에 있는 완전 토지를 시골. 낙찰 받아서 중간에 300만 원이 더 들어갔지만 네. 총 441만 원 들여서 1,000만 원에 2개월 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굉장히 혹한데 네. 정읍은 사실 저는 가본 적도 없거든요. 네. 저도 가본 적 없어요. 매도할 어떻게 때 갔습니다. 어떻게 알고 그럼 우선은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네. 싸게 나온 땅 없나.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제가 왜 토지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수익 낼 수 있는 건 없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갭 투자로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투자를 하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 모으는 것도 굉장히 좀 쉽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그땐 저도 직장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매는 못하고 공매를 먼저 시작했었던 거예요. 아. 그런데 어디서 막 이런저런 뭐 지분 물건이라고 있는데 지분 투자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한 명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아니면 돈을 못 갚아서 그 사람 지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억짜리 집이 있으면 내가 상속이나 증여 받았어. 10명이서. 네. 그러면 한 명당의 가치는 1,000만 원이죠. 네. 근데 이게 또 500만 원까지 떨어졌어. 어. 그러면 나는 집 투자를 하는데 주거용 투자를 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이제 갭 투자 하다가 정부 정책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규제 없으면서 수익은 더 큰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토지랑 주식은 막 10배, 20배, 뭐 10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더라고요. 근데 주식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토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원칙 하나만 딱 정했습니다. 그래, 주식은 적립식으로 1등주만 사자. 그래서 국내는 삼성전자 우만 사고 또 미국은 말만 하면 알만한 그런 테크주 꾸준히 투자를 했고요. 토지 쪽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토지라고 하면 돈이 많아야 되고 또 오랜 기간 묶여야 되고 또 사기당하기도 쉽고 또 이런 또 안 좋은 인식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기획부동산 그래서 뭐 이런 거. 그 안에서 또 기회를 본 거죠. 지분 투자라고 하니까 더 하네. 야, 이거 뭐 권리상 복잡한 거 아니야? 맞아. 하면서 다 손살에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런데 수익은 괜찮은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141만 원짜리 낙찰받고 수익을 내면서 야, 이거 정말 괜찮구나.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완전 특화해서 더 열심히 해나갔죠. 그게 지분 투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운 좋은 케이스로 쉽게 풀린 거는 아니신 거고. 아니죠. 네, 근데 대부분 쉽게 풀려요. 음. 왜냐하면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집,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땅을 낙찰받거든요. 아무 땅이나 아무 집이나 낙찰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낙찰받고 기존에 있는 공유자들과 협의를 한다고 하면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을 낙찰받는 거죠. 애초에 잘 골라가지고 그렇죠. 아무거나 싸다고 최저가 정렬해가지고 네. 이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 돈 평생 묶이는 거죠. 그럼 그건 어떻게 파신 거예요? 지분으로 된 거는? 네, 그걸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네. 3명이 소유를 하고 있다가 1명이 지분이 나왔어요. 근데 2명은 당씨 집안이더라고요. 한 집안. 네, 그래서 제가 낙찰받고 우편을 보냈어요. 낙찰자인데 연락 좀 달라. 협의할 내용이 있으니. 근데 연락이 안 와요. 왜 안 오냐면 이분들이 예전에 등기가 돼 있었다가 이사를 갔는데 이 등기의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그냥 10년 전, 20년 전 주소가 그대로 등기부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공유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 다음에 이거를 팔든지 함께 팔든지 내가 사든지 하는데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 동네 가서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원에다가 제가 소송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소송이라고 하니까 무서워. 막 머리 아프고 이거 변호사 뭐 법무사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아니에요. 네, 제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공유자들 좀 찾아주세요예요. 이해되세요?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공유자들을 찾아줘요. 찾아서 이제 이 서류를 보내야 되니까. 서류를 보내야 되니까. 음. 그러면 판사님이 야, 이 사람 여기 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주소 보정명령서란 걸 내려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주민센터 가면 그 사람들 초본 떼줄 거야. 초본의 맨 마지막에 있는 주소가 어떤 주소? 현재 주소. 현재 주소. 그러면은 정확한 그쪽으로 소장이 도달이 되면 그분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 3분의 1 낙찰 받은 사람인데 거기가 농지였었어요. 농지는 어때요? 활용할 수 있는 땅이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두 분은 이 땅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두 분 다 상속받은 재산이고 그동안 이 땅 신경도 안 쓰고 있었다.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나는 살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전체를 경매로 넘길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너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우선 패스하고 우선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팔아야 내 수익을 얻잖아요. 네. 그러면 창의적인 질문들과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올라요. 왜 안 그러면 내 돈이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죠. 이 상대방 두 명은 이 땅이 필요 없는데 내 땅과 인접해 있는 위, 아래, 좌우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내 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네 명의 그 등기부등본을 다 떼본 다음에 네. 그 주소로 우편을 보냈어요. 나 있다. 가운데 땅 갖고 있는 사람인데 혹시라도 원하면 내가 좀 저렴하게 줄게. 근데 아래 땅을 가진 사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에 줄 건데요? 네, 평당 8만 원인데 7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안 산대요. 그래서 선생님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평당 5만 원이면 사겠대요. 너무 후려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평당 24,700원에 낙찰 받았거든요. 충분한데 5만 원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2배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나머지 공유자 2명 거를 제가 인수를 한 거예요. 왜? 이분들은 이 땅에 대한 애착이 없잖아요. 그래서 2명 거 매입을 해서 하나로 만들고 그 아래 땅 소유하신 분에게 매도를 했죠. 통으로? 1,000만 원. 네. 그래서 이분은 그거를 위아래 합쳐서 태양광을 하시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태양광이 좀 인기 있다 보니까 마침 수요도 또 맞아떨어졌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만들어 나가는 느낌? 맞습니다. 근데 재밌다. 이렇게까지 하기에 제가 들인 시간과 노력, 정읍에 한번 내려갔다 다 합쳐봤자 5시간, 6시간도 안 돼요. 전화 통화도 뭐 1, 2분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수익을 거의 400~500만 원 냈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다니면서 주 5일 동안 하루에 9시간 이상씩 영혼을 다 갈아놓고 일을 하더라도 한 달에 받는 월급은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죽을 것 같으면은 조금씩 올려주고.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네. 내 연봉을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투자 방법들이 있잖아요.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은 돈으로 크게 어떤 네. 큰 노력과 시간 들이지 않고 네. 이렇게 한두 개만 뭐 1년에 돌린다고 해도 내 연봉이 상승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작은 물건으로 경험을 해봐야 또 5천만 원, 1억, 뭐 10억짜리 물건들도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도 중요하고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게 바로 지분 투자의 매력이다. 네.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매력이 있으면 단점도 있잖아요. 단점 있죠. 지분 투자의 단점은 뭘까요? 가장 큰 단점은 우선 대출이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네, 지분 투자는 대출이 안 나오는데 뭐 가끔 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 뭐 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보편적으로는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소액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하는데 뭐 굳이 굳이, 대출은 필요 네, 없죠. 100만 원, 뭐 200만 1억 원. 이상, 네, 그 정도면은 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란 게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머리 네, 아픈데. 그거는 뭐냐면 네. 기존에 공유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한번 주어져요. 아. 그래서 제가 낙찰을 받았더라도 선생님이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낙찰 받은 금액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이제 하나의 집을 만약 형제들이 이렇게 나눠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경우에 먼저 혼자? 그 형제들한테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분들 입장에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네. 불편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다라는 걸 몰라요, 대부분. 왜냐면 지금도 처음 들으셨죠? 네. 네.
근데 대부분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공매, 경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는 2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럼 80%의 어떤 기회를 잡을 네. 수가 있는 그걸 거죠. 모르니까 경매 공매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입찰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유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141만 원짜리 낙찰 받은 거 40% 정도의 낙찰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기조 밑에 있는 공유자분에게 저렴하게 줬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지분 물건 투자해가지고 시세보다 비싸게 판 적이 없어요. 왜? 서로 윈윈해야죠. 나는 시세가 이 정도인데 싸게 사서 좋고, 나는 경매로 더 싸게 낙찰받아서 수익 얻어서 좋고, 그러면 서로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서 고맙다면서 헤어지면서 투자해야지 맨날 돈 더 받으려고 막 싸우고 욕먹고 그러면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네, 즐겁고 재밌게 해야 된다. 제 얼굴 되게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지금 즐거워요. 네, 네. 네, 왜냐면 즐겁게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제가 한 4시 몇 분에 일어나서 약간 상태는 좀 안 좋기는 한데 어쨌든 네. 그래요. 네, 즐겁고 재미나게 또 빠르게 또 소액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분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된 카테고리잖아요. 이 경매 그렇죠. 공매에서. 네, 경매, 공매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 안에서 또 특수물건이라고 하는 지분 물건, 머리 깨질 것 같아. 근데 그런 선입견만 뛰어넘는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러면 그렇지. 그런 지분 투자 지금 토지로 예를 들어 주셨는데 네. 토지 외에도 뭐 도로도 있고 네. 아파트도 지분 투자도 가능하면 다 아파트요? 아파트, 빌라 다 가능해요. 다. 상가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걔네들은. 근데 또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자동차도 지분으로 돼 있는 우와. 경우가 있었어요. 벤츠 S 클래스 요만큼 앞바퀴 낼 거야 뭐 이런 거.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네. 또 어떤 제가 최근에 본 거는 2명이서 또 같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아, 그것도 친구들이랑 벤츠긴 같이. 했거든요. 네, 또 재밌더라고요. 그럼 또 이거 앞뒤로 이렇게 나눠야 되겠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의미가 있나? 부부가 해서 같이 낙찰을 받았는데 남편이 이제 그 경매에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예, 자동차도 반반씩 소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주거용도 가능해요. 근데 주거용은 더 좋아요. 근데 투자하기가. 주거용하면 1주택, 다주택이 되지 않나요? 내가 지금- 우선은 제가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장점은 뭐냐면은 네. 토지는 네. 없어도 되죠. 네. 그러니까 아예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주거용은 내가 꼭 살아야 돼,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협의가 더 잘 돼요. 이해되시죠? 안방이 내 거야 이렇게 내가 경매 받았으면 네. 살고 있는 분이 그 안방 내가 자야 되는데 하면서 네, 협의가 더 잘 돼요. 이것도 내가 저렴하게 낙찰받았으면 기존에 있는 공유자분들과 협의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준다고 하면은 땡큐죠. 경매로 그분들도. 넘어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건 누군가가 또 낙찰을 그렇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 근데 낙찰 받아서 이 사람을 막 쫓아내려면 또 얼마든지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저렴하게 샀는데 시세가 요 정도인데 저한테 이 가격에 사셔도 전혀 손해가 아니고 진짜 이익이시다. 윈윈이다, 윈윈. 윈윈이죠. 네. 그리고 저는 그런 걸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의 역할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게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거용 지분의 또 단점,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내가 지분을 한 평만 가지고 있어도. 안방만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어도 그러면은 이제 무주택 분들은 하기 어렵고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네. 뭐 비과세 노리시는 분들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이라든지 네. 또 부동산 매매 사업자라고 있어요. 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매 사업자는 뭐 비규제 지역에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 얼마든지 또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설명드리면 워낙 긴데 그렇게 핵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투자법들은 있는데 네. 우리는 대부분 뭐 하나 뭐 규제가 나오면 이제 이런 투자는 끝났어. 저는 그때 회제를 불러요. 아싸, 규제 경쟁자 나왔으니까 없어지고 있다. 경쟁자 없어지고 그러면 저 혼자 무혈 입성해서 낙찰 받고 세금은 크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왜 내요? 수익이 있기 때문에 내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익을 계속 얻으면서 경험치도 쌓고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근데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조금 이제 생각을 바꿔서 약간 박리담의 형태로 있잖아요. 네. 내가 싸게 산 만큼 좀 이제 같이 공유하는 사람한테 좀 더 싸게 넘긴다. 싸게 넘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투자가 가능한데 상대방 지분을 제가 또 살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정읍당처럼 네, 정읍당처럼 또 같이 파는 거예요.
아, 부동산에 내놓고. 우리 그냥 팔자 해가지고 예, 우리 세 왜냐면 명이. 이분들은 일단 여기는 뭐 남편이 경매도 넘어갔었고 터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나도 이사 가고 싶어. 그럼 같이 해서 함께 파시죠. 라고 할 공유자들하고 수도 있고. 협의가 그렇죠. 돼야 되겠네요. 예, 예. 음. 그래서 공유자들 것도 매입했다가 뭐 그런 식으로 수익도 아. 내고 되게 재밌다. 예, 진짜 네. 재밌다. 공유자들한테 또 팔기도 하고 함께 부동산에 내놓고 팔아서 지분대로 나눠 갖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시작을 합니다. 보니까 이제 뭐 협상할 일들이 좀 굉장히 많을 것 같기도 한데 협상 네. 되게 재미나죠.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도 또 한 권 아. 써야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이. 부동산 협상의 기술 이렇게 알죠. 왜냐면 경매의 절차, 네. 공매의 절차는 뻔해요. 음. 근데 그 어떤 사연들은 네. 너무 다 새로우니까 구구절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듣고 해결해주는 어떤 과정. 네. 정말 가장 꼬여 있었던 물건 제가 최근에 해결해 드린 게 뭐냐면 네. 어머니 한 명하고 그 자녀 5명이 있었어요. 5명. 근데 어머니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이 어머니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아. 좀 그런데 흔한 케이스 이제 같은데. 셋째 아들의 지분이 넘어가서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아.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친자식들이 아니에요. 아. 근데 이 어머니는 딸만 5이 있는 거야. 아, 또. 근데 딸만 낳아가지고 쫓겨났어요. 아. 그래서 다른 집 가서 이 아들 5명을 친아들처럼 키운 건데 아, 복잡해라. 이 어머니께서 열심히 어떤 일을 하셔서 돈 벌었는데 예전엔 다 남편 이름으로 했잖아요. 아.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집을 샀는데 원래 소유는 어머니 거예요. 아. 근데 어쨌든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자식들한테도 상속이 됐잖아요. 네. 근데 해결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 그 중에서 한 명이 원래 여기에 있던 아들이 아니라 고모 아들이 잠깐 아. 고모부가 돌아가신 상황이었다 보니까 여기로 잠깐 입양이 됐었던 거예요. 아이고. 입양이 됐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권. 상속을 받은 거예요. 어. 근데 여기까지는 뭐 크게 뭐 네.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어때요? 또 개명을 해버렸어요. 그럼 개명했으면 개명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찾아가지고 서류 받으면 되는데 워낙 오래전에 개명을 했기 때문에 서류가 관계기간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주민번호까지 바꾼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해요? 네, 야, 꼬여도 이렇게 꼬이냐. 그래서 해결을 해드리려고 해도 너무 이게 꼬여 있어서, 근데 결국에는 제가 아는 변호사 분까지 이렇게 네. 다 소개시켜 드려가지고 지금 거의 해결 직전에 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우와. 해피엔딩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해피엔딩은 그 첫째 아들이 계속 괴롭힌다고 했잖아요. 음. 빨리 이거 팔아가지고 내 지분 달라. 음. 왜냐면 도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머니는 80이 넘으셨는데 거기에서 계속 평생 사셔야 거주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첫째 아들과 협의를 해서 첫째 아들 걸 그냥 제가 매입을 했어요. 아, 지분 아. 매입. 네, 그래서 할머님한테 할머니 겸 아드님들한테는 얼마 정도를 원래 줄 수 있으시겠냐 했더니 아들들 것도 1,000만 원에 이렇게 주고 살 마음이 있대요. 그러면 제가 협의를 해서 아들한테 1,000만 원에 제가 네. 매입을 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1,000만 원 그대로 어머니한테 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첫째 아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 맨날 문제 일으키는 첫째 아들은 이제 사라진 거죠. 네. 자기도 돈 받았으니까 이제 네, 나가는 거고. 그런 다음에 제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같이 다 넘겨드리고, 어머니한테 팔고. 네, 또 나머지 2명의 자녀분들은 큰형 때문에 계속 눈치 보면서 어머니한테 그냥 지분을 넘겨드리고 싶었는데 못했었던 하고 거예요. 있었구나. 근데 그렇게 해결하면서 네, 지금 잘 됐죠. 우와, 아, 재밌어. 이거 한편의 이것이 드라마. 실화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이거 약간, 너무 재밌는 네. 거죠. 꼬여도 뭐 이렇게 꼬일 수가 없는데 네. 다 해결이 된다. 뭔가 8시 드라마 같기도 부동산 하고. 협상의 기술 이런 거 하나 하셔야 되겠어. 네, 알겠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그, 진짜. 네. 예. 협상 같은 거 이제 하거나 매도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주의할 여쭤보려고. 거는 딱히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난 싸게 샀으니까 네. 손해만 안 보는 선에서 이익이 있는 선에서 그 음. 가격만 잘 정하면 되니까 네. 전혀 문제가 없는 굳이 거죠. 내가 시세를 맞춰야지 이렇게 할 필요 필요가 없죠. 없대. 네, 저는 그만큼 싸게 샀기 싸게 때문에 샀으니까 네. 빨리 표현 맞는지 모르겠지만 털고 나가자. 네, 뭐 털고 뭐 나가서 새로운 것들도 하면 되고 네. 또 어떤 구구한 사연이 있는 분들 또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항상 흥미롭고